2024년 8월의 어느 토요일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달 네 번째 판매였습니다. 순수익 780만 원. 택시 핸들 잡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를 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30만 원짜리 원피스를 골라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피팅룸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이제 좀 살만해지는 건가요? 아내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살만해지는 거야. 평생 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보상을 받는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4달짜리 신기루였다는 걸. 그 원피스가 제가 아내에게 사준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는 걸. 6개월 뒤 저는 평생 모은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잃고 새벽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6년생으로 올해 60살입니다. 25세 택시 핸들을 처음 잡았으니 딱 25년을 운전석에서 보냈습니다. 서울 시내 구석구석 제가 모르는 길이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부터 달렸으니까요. 손님이 기사님 어디 가주세요 하면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법정 근무 시간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뛸수록 돈이 됐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월 400만 원 넘게 벌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 둘 키우고 작은 아파트 전세도 얻었습니다. 아내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니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주말이 대목이거든요. 아이들 운동회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일이죠. 그래도 그때는 그게 가장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달렸습니다. 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55쯤부터 허리가 뻐근하더니 57에는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앉아서 일하면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수술하면 몇 달을 쉬어야 하는데 쉬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여름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허리에 전기가 오듯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다른 택시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더라고요.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8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이 좀 나왔지만 본인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달을 누워 지냈습니다. 아내가 식당을 그만두고 저를 간병했습니다.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댔습니다. 2달 뒤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의사는 말렸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할 줄 아는 거라곤 운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4시간만 앉아 있으면 허리가 쑤셨습니다. 하루에 10시간도 못 채우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즈음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5살 아래인데 인천에서 중고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딜러를 하는 건 아니고 매매 단지에서 탁송 일을 했습니다. 팔린 차를 손님한테 가져다 주는 일이죠. 형, 택시 그만둬. 몸 더 망가지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고차 해봐. 요즘 완전 대목이야. 딜러들 돈 쓸어 담아. 형 말솜씨면 되겠다. 동생 말이 솔깃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별의별 손님을 다 상대해 봤으니 말은 좀 할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덜 갈 것 같았습니다. 진짜 말만 잘하면 돼.
차는 형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 25년 운전했는데. 맞는 말 같았습니다. 택시 25년이면 차에 대해서는 빠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차가 장고장이 많은지, 어떤 차가 연비가 좋은지, 어느 정도 타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손님들 차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차를 아는 것과 차를 파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시행착오를 막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10월 동생을 따라 인천의 매매 단지를 처음 구경 갔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광나는 외제차들, 가지런히 세워진 국산차들, 마치 자동차 박물관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딜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반팔 셔츠에 문신이 보이는 젊은 친구부터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자까지. 저마다 형님 차 보러 오셨습니까? 뭐 찾으세요? 하며 손님을 끌었습니다. 동생이 설명해 줬습니다. 저게 초롱이야. 손님 끌어오는 역할이지. 손님 데려오면 선배 딜러한테 넘기고 수수료 받아.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딜러와 손님이 가격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동생이 아는 딜러를 소개해 줬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동생보다 2살 많고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굴렀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대박이죠. 손님이 줄을 서요. 차 떼오면 보름 안에 다 나가. 김 사장 표정이 밝았습니다. 금목걸이가 목에서 반짝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묵직해 보이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월급으로는 평생 못 살 물건들이었습니다. 입문하시게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니면 후회합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지금 아니면 후회한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영업 멘트였는데 그때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아내는 걱정부터 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 일을 해요. 택시 운전하고 차 장사하고 완전 다르잖아. 운전 25년 했어. 차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게 아니라. 아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았습니다.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평생 월급쟁이로 기사로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야 하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2023년 12월 결심을 굳혔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는 퇴직금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회사에서 받은 정상금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내와 10년 넘게 부은 적금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총 5천만 원.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동생이 소개해준 김 사장 밑에서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초롱이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식 딜러가 되기 전에 손님 끄는 법부터 배우는 겁니다. 월급은 없습니다. 손님을 데려오면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초롱이라니.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5짜리 애들하고 같이 주차장을 뛰어다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과정이다, 배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배웠습니다. 손님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진짜 살 사람과 구경만 하러 온 사람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살 사람은 차 앞에서 진지하게 머뭅니다. 문을 열어보고 시트에 앉아봅니다. 구경꾼은 휙휙 지나갑니다. 사진만 찍고 가기도 합니다. 가격 협상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바닥 가격을 부르면 안 됩니다. 여유를 두고 부른 다음에 조금씩 깎아주는 척해야 합니다. 손님이 뿌듯해 하거든요. 애누리가 한국 정서에 맞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할 때 바로 안 됩니다 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글쎄요, 힘든데? 하면서 생각하는 척 하다가 사장님이 너무 사고 싶어 하시니까 하면서 10만 원 빼주면 계약이 됩니다. 석 달 동안 초롱이로 뛰면서 수수료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배운다 생각하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식 딜러가 되면 저 정도가 아니라 그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희망. 2024년 3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독립해도 되겠어요. 매대 하나 구해드릴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 내 사업이 생기는 겁니다. 월 관리비 80만 원짜리 매대를 계약했습니다. 위치가 구석이라 비교적 싼 편이었습니다. 비싼 데는 150만 원도 넘었으니까요. 재고를 떼올 차례였습니다. 김 사장이 재고 금융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캐피탈 회사에서 돈을 빌려 차를 매입하는 시스템입니다. 내 돈 들이지 않고 외상으로 차를 떼오는 거죠. 차가 팔리면 원금 갚고 남는 게 내 몫입니다. 금리가 좀 세긴 한데 어차피 금방 팔리니까 이자 부담 별로 없어요. 그때 금리가 연 11%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신 나간 금리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차피 한두 달이면 팔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차로 2019년식 소나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가 1,800만 원. 시세보다 100만 원 정도 싸게 들여왔다고 김 사장이 말해줬습니다. 잘하면 200만 원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고차 딜러로서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2024년 4월에 어느 토요일 첫 손님이 왔습니다. 소나타를 유심히 보는 40대 부부였습니다. 초롱이 시절에 배운 대로 다가갔습니다. 차 보러 오셨습니까? 이 차 상태 끝내줍니다. 한번 앉아보세요. 남편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뒷좌석을 살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예요? 2,150만 원입니다. 에이, 좀 비싸네. 2천만 원에 안 될까요? 배운 대로 했습니다. 바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2,050만 원에 해드릴게요.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 첫 중고차 계약이었습니다. 매입가 1,800만 원, 판매가 2,050만 원. 이자와 부대비용 빼고 순수익 150만 원 정도. 열흘 만에 그 돈을 번 겁니다. 택시로 150만 원 벌려면 한 달을 꼬박 뛰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첫 차 팔았어. 150만 원 남았어. 정말요? 아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나? 왜 진작 이 일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매달 두세 대씩 팔았습니다. 한 대당 평균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월 순수익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관리비 80만 원 내고도 200만 원 이상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택시 몰 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허리가 안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손님 올 때만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은 의자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몸이 편하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재고를 늘렸습니다. 처음에 한 대로 시작했는데 두 대, 세 대로 늘렸습니다. 재고가 많으면 손님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도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형님, 재고 좀 더 가져가요. 이 기세면 금방 팔아요. 8월에 잠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달에 차 4대를 팔았습니다. 순수익 480만 원. 관리비 빼고 4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를 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30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옷을 사? 아내가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보상을 받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여름이 마지막 호황이었다는 걸, 9월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백화점에서 산 그 원피스가 제가 아내에게 사준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는 걸, 2024년 9월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토요일인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대목입니다.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니까 차 보러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한산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날도 있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몰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차를 한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선배 딜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들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가을에 좀 죽어. 명절 지나면 살아날 거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비수기라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요. 봄에 차를 많이 바꾸고 여름 휴가 전에 또 바꾸고 가을엔 좀 잠잠하다가 연말에 다시 산다. 그런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어도 손님이 안 돌아왔습니다. 11월도 12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연말 특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에 차 바꾸는 사람이 많았다는데 2024년 연말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대를 갖고 있는데 석 달째 한 대도 안 나갔습니다. 매달 이자만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관리비 80만 원까지 합치면 230만 원. 수입은 제로인데 지출만 꼬박꼬박 나가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적금에서 빼놓은 비상금 1천만 원이 석 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아내에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좀 있으면 살아날 거라고만 했습니다. 딜러들 단톡방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깡통이다. 제발 손님 좀 와라. 이러다 굶어 죽겠다. 급처 매물을 올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시세보다 200만 원, 300만 원 싸게 내놓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왜 이래요? 언제 살아나요? 김 사장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이렇게 오래 죽은 건 처음이야. 그래도 경력이 10년이 넘으시잖아요. 10년 해도 이런 적은 없었어. 2020년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니까.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시적인 비수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금리가 문제였습니다. 2022년부터 금리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예전에 2에서 3%였던 게 6에서 8%가 됐습니다. 월 할부금이 몇십만 원씩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물가도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차 살 여력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걸 알았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금리가 내릴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요. 문제는 버틸 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였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손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매단지 자체가 공동묘지처럼 변했습니다. 예전에 북적이던 주차장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종일 손님을 한 명도 못 보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셔터 내리는 매대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옆 매대 박 사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해 봤더니 꺼져 있었습니다. 야반도 주였습니다. 재고 차량 2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캐피탈 회사 직원이 와서 차를 끌고 갔습니다.
단톡방에도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도망갔다. 누가 신용불량 됐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차를 헐값에라도 팔려는 급처 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팔려고 하니 가격이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제 재고 세대도 점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2천만 원에 팔 수 있다고 생각했던 소렌토가 1,800만 원을 불러도 안 나갔습니다. 1,600만 원까지 낮춰도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매입가가 1,700만 원이었습니다. 팔아봤자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안 팔면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팔아도 지옥, 안 팔아도 지옥이었습니다. 2월이 되자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비상금 1천만 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자와 관리비를 내려면 카드론을 써야 했습니다. 카드론 금리가 15%가 넘었습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 다 날렸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적금 2천만 원이랑 퇴직금 3천만 원. 다 날렸어. 지금 남은 거 없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울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해야 할 텐데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하자고 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내가 자책했습니다.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잘못인데 아내가 자책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3월에 손절했습니다. 재고 세대를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세대 합쳐서 매입 원가가 5,100만 원이었는데 받은 돈은 3,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손해가 2천만 원 가까이 났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낸 이자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총 손실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애초에 투자했던 5천만 원 중 건진 게 2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 빚이 남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주변에는 빚만 남기고 도망친 사람이 수두룩했으니까요. 매매 단지를 나오던 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1년 반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꿈을 갖고 들어왔다가 빈털터리로 나가는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0 먹은 남자가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는 꼴이라니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0살에 다시 원점입니다. 아니, 원점보다 못합니다. 원점은 가진 것도 잃은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가진 건 없고 잃기만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남은 건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과 망가진 허리, 그리고 아내의 실망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당장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택시로 돌아가기엔 허리가 안 됐습니다. 수술한 허리로 다시 하루 10시간씩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50대, 60대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경비, 청소, 물류센터, 상하차였습니다. 경비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청소는 새벽 시간대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한 건 물류센터, 상하차였습니다.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에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일당 8만 원. 한 달 20일 일하면 160만 원입니다. 택시 몰 때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첫날 출근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일이 시작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박스를 받아서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박스가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박스는 계속 쏟아지니까요. 6시간 일하고 나오니 온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집에 오니 낮 12시였습니다. 밥 먹을 힘도 없어서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일어나니 저녁 6시였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놨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말이 없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밥상 앞이 무덤처럼 조용합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허리가 문제였습니다. 수술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는데 박스가 10kg, 20kg짜리도 있었습니다.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허리가 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천국이었습니다. 적어도 앉아서 일했으니까요. 에어컨 바람 맞으며 일했으니까요. 지금은 새벽에 추운 창고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합니다. 중고차 딜러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손님 없다고 한숨 쉬었는데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적어도 의자에 앉아서 커피 마시며 기다렸으니까요. 지금은 의자에 앉을 시간도 없습니다. 한 달 일하고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교통비 빼고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60살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1년 전에 백화점에서 아내한테 옷을 사주던 그 남자가 지금은 새벽마다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했을까? 컨베이어 벨트를 보며 수없이 되씹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크게 실수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잔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2022년이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갔으면 얘기가 달랐을 겁니다. 저는 2023년 말에 들어갔습니다. 호황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끝자락에 올라타면 추락만 남습니다. 뒤늦게 올라탄 사람이 제일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돈 번다고 할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돈 번 건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똑같이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 바뀌니까요. 제가 들어갔을 때 시장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만 그걸 몰랐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빚으로 장사를 한 겁니다. 재고 금융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구조였습니다. 차가 팔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방 갚으니까요. 문제는 안 팔릴 때입니다. 안 팔려도 이자는 나갑니다. 한 달, 두 달 안 팔리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버틸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결국 헐값에라도 팔아야 합니다. 손해를 확정 짓는 겁니다. 내 돈으로 했으면 달랐을 겁니다. 물론 내 돈이 없으니까 빌린 거지만요. 없는 돈으로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왜 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빚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 잡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번 휘청이면 그대로 베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제가 아는 것과 장사가 같다고 착각한 겁니다. 저는 차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 운전했으니까요. 어떤 차가 좋고 어떤 차가 별로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차를 모는 입장에서 아는 거였습니다. 차를 파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장사는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손님이 몰리는지, 언제 시장이 죽는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재고 늘리라고 하면 늘리고 가격 낮추라고 하면 낮추고 내 머리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손님 심리도 몰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차를 사는지, 왜 안 사는지. 금리가 오르면 할부 부담이 커지니까 안 산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올 줄 알았습니다. 비수기가 끝나면 올 줄 알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비상금을 너무 빨리 썼다는 겁니다. 처음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3천만 원 정도를 재고 매입에 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잘 될 때 재고를 더 늘리면 더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상금까지 재고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꺾이자 버틸 돈이 없었습니다. 비상금이 있었으면 몇 달은 더 버텼을 겁니다. 그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요. 결국 모든 실수가 하나로 모입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분야에 모르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일을 오래 했어도 새 분야에서는 신입입니다. 겸손하게 배웠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급했습니다. 택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서둘렀습니다. 서두르면 넘어집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물류센터로 출근합니다. 버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1년 전 이맘때는 뭘 하고 있었나? 매매 단지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는 손님이 안 온다고 한숨을 쉬었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호사였습니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 돈으로 조용히 살았으면 어땠을까? 택시를 완전히 그만두지 말고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아예 일찍 경비라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수천 가지 가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지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요즘도 중고차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중고차로 대박 났다는 영상이 아직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건 성공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저처럼 망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성공담만 보고 뛰어들지 마십시오. 호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손님이 사라집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마진이 사라집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작은 딜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닥치면 끝입니다. 2025년의 중고차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빚으로 굴리는 장사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고 금융이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잘 될 때는 지렛대가 되지만 안 될 때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자기 돈 범위 안에서 하십시오. 없는 돈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실패담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 하나가 돈 잃었네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의 매매 단지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야반도 주한 사람, 신용불량된 사람, 빚에 쫓기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 꿈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노후에 조금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가족한테 좋은 거 해주려고 시작한 겁니다. 저처럼요. 지금 저는 남은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일이 힘들지만 다행히 아직 허리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무리하면 수술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내와 사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요즘은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건강만 챙기라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눈물이 참 많아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소박합니다. 몸이 버틸 때까지 일해서 생활비를 벌겠습니다. 큰 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게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대단한 걸 바라지 마라. 지금 있는 걸 지켜라. 욕심 부리면 있는 것도 잃는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